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시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상 10페이지나 되는 소설이죠. 더럽게 길어요. 딱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더럽게 깁니다. 자, 뭐냐면요, 그냥 첫사랑 실패한 얘기예요. 봅시다.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장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뭐 어릴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좀 성숙해졌겠죠. 그런 거를 이제 성장소설이랍니다. 한 소설 안에서 어떤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게 그냥 성장소설이에요. 성격은 회고적,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이야기 떠올리나 봐요. 성찰적, 자기 자신을 돌아보나 보죠. 주제,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적 성장. 첫사랑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구성 방식으로 역순행적 구성이네요. 그리고 주인공이 과거 일을 회상하는 형식. 성장기 무력 경영 넘기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직업을 알겠죠. 이거 하나 우리는 알고 가요. 겨우 원고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같이 웬 전화지?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때가 많아서 나는 조금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여자였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난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긴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작가가 이렇게 쓴 겁니다. 왜? 독자의 호기심 유발. 왜? 읽는 일에 궁금하라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나를 만나려는 이유죠. 나를 만나려는 이유입니다. 뜬금없는 개소리죠. 나는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더듬더듬 말했다.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자, 여기도 소설적 상태예요. 그냥 좀 말을 해주지. 띠껍게 쓰리 꼭 이렇게 숨겨야 되나? 독자의 호기심 유발 두 번째. 난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스포 당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답답해가지고. 졸라 질질 끌어. 승질이 나요,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여자는 내 사정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근데 지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 나는 도깨비한테 홀린 것만 같았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하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왜 저쪽 쓰세요? 그냥 쓰지 말자. 그냥 이따가 쓰자.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쓰세요. 도깨비한테 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겁니다. 도깨비에게 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 1이에요.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했대요. 자, 이 부분도. 두 번째입니다. 이거 두 번째. 예, 도깨비가 홀렸다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궁금하게 했나봐요, 자기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자신의 행동이 우스운 이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닌 밤 중에 홍두 깨지.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는 관용구예요.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모자지?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나의 두 가지 궁금증입니다. 흰색 옷 쓰자. 뭐냐 싶은 거죠.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백백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밖에는 눈이 퍼붓고 있었다. 자,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사건에서요. 과거를 회상할 때 쓰입니다. 이 눈이라는 게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쓰이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따가 과거 회상하는 부분 나옵니다.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왜 그렇게 호닥닥 나갔을까요? 졸라리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기다가 뭐라 쓰면 나의 궁금증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 자,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일러준 찻집에 도착했다. 근데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내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찻집에 다른 손님 없고 찻집 주인은 아직 한참 청소 중이었다. 아침 청소 중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다. 오마나 세상에 이러는 거죠. 와, 여자의 정체를 알고 놀란 겁니다. 근데 봐라. 간접 제시했죠? 직접 제시 안 했죠? 나는 놀랐다가 아니죠. 현아였다. 현아가 누구냐면요. First Love. 나의 첫사랑. 옷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지만 얼굴은 거의 20회 전 여고생 때 청순하던 소녀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하고 다를 게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말이 되나? (20여 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머나, 노란색 다 썼네. 그럼 너가 나와라. 그다음에 현아, 이름 말고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 잡았다.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다. 20여 년 전하고 똑같대요. 아까 내가 뭐라 썼니 근데? 20여 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 두 번째고요. 이거 20여 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 세 번째 미리 써놓을게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다.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아씨, 카메라 온도. 카메라 온도 때문에 이따 오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롱초롱 야, 어디까지 했냐? 호구처럼? 내 잘못 보고 있냐? 잠깐만. 잘못 쳤나봐요. 미친. 자, 어쨌든 간에 희고 맑은 손이었다.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 다음에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대요. 그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목 아파. 미치겠다. 약 산다는 거 깜빡했네. 계속 해볼게요.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대요.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대요. 이거 제가 다른 생각을 했나봐요. PPT를 쓰면서. 이런 불순한 생각을 하다니.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3이고 얘가 3이요. 얘가 3, 그 다음에 얘가 4입니다. 하지만 초롱초롱하던 빛나던 눈빛, 그건 이제 20년 전 변함없는 모습 4번이고요.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드는 것 말곤 예전 그대로였다.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낄 수 있었다. 오지게 잡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장해서, 둘이 이제 긴장해서 뭐 손에 땀이 났다는 소리죠.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 위에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낸 뒤 다짜고짜 내 앞으로 쑥 내밀었다. 자, 그 공책 한 권. 죽어도 뭔지 안 알려줘. 사람 빡치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시고 뭐냐면 독자의 호기심 유발이라고 쓰세요. 자,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공책을 받았는데 겉표지를 펼쳤다. 속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이거 뭐야, 흑역사 냄새가 나죠. 라고 씌어있고 그 아래에는 내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 써져 있었다. 결국 이 시집이 그 20해 동안 갇혀있던 그 정체였고요. 이거 뭐야, 20여 년 전에 내가 현아한테 준 겁니다. 나가 현아에게 주었던 시집이에요. 네, 레전드죠? 중학교 때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 쪽팔려서 난 못 삽니다. 흑역사죠. 그래서 무려 이제 보는 순간 뭐야, 좋됐다, 딱 쪽팔려서 이제 아마 죽어버릴 거라 그런 생각을 싶은 거지. 이를 지길. 그래서 이제 탄식입니다. 탄식, 나의 탄식. 나는 짧은 신음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져벽으로 엄두도 못 냈다. 그렇죠, 개쪽팔리니까. 그의 겨울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자, 요거부터 뭐야? 과거 회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책이 바로 매개체입니다. 아까는 눈이라며요. 네, 눈도 맞아요. 왜냐면 그 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아랑 마지막으로 본 것도 그때도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랑 이렇게 싹 됩니다. 그건 이따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겨울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왜냐면 차였거든요. 우르르. 근데 직접 차인 게 아니라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겪은 시련의 아픔, 시련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목 아파, 씨. 목 아프고 팔 아프고 덥고
자, 계속 거기다. 고등학교 시절. 다행히 고등학교네요. 과거 회상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자, 이거 아까 1-1을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던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이미 너네도 허식이 아닙니까? 주입식에 빡친 거죠. 얘도.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썼나? 그래, 여기 있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스스로 공부한 것이 아닌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 그런 때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알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이게 뭐야? 중2병 시계 걸렸네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걸리면 어떡해? 자, 이 밑줄 치시고요. 고등학교 시절 내가 쓰고 싶었던 시입니다. 쓰고, 니들은 고등학생이라 해야 돼요. 난 귀찮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쓰고 나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학생들을 모두 좀스럽게만 느껴졌다. 그러니까 옹졸하게만 느껴졌대요.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합내하며 이 책 저 책 난독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닫혀있다가 아무렇게나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탈속한 듯한 주절거림과 선생들의 거침없는 기행담에 푹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겉멋에 빠졌단 겁니다. 그랬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갈 줄 알았다고 하네요. 니는 없는 촌쌀임에 고등학교를 도시로까지 보냈으니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된다. 알았지? 아버지의 그런 바람과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그깟 대학 나와서 뭐 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을 살 사람인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겁니다.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요거예요.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꿈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잠언적인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쓰기에 몰두했다. 아이고야.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검은 채 몇 중에서 남은 너의 모습,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나무여, 발음소리 길게 듣지 말라. 뭐야, 타 죽는 소리야? 어쨌든 간에 쓰죠?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 사자성어로 자화, 자찬. 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칭찬하는 거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자예요. 자, 계속 합시다. 나무야,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니.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헤, 너가 이런 표정을 생각이나 했겠냐?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갈겼다. 시를 통해 무사람들의 영혼을 씻어줄 말씀을 들어줘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뭐래요?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거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고 합니다. 뭐라는 말이에요? 그냥 얘는 시에 미친놈이에요, 지금. 시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신성모독으로 오지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야, 그러나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의 눈먼 이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들려줘야 하는 걸로 알았다. 뭔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속세 찌든 사람들을 뭔가 좀 자기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현아를 알았다.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그냥 겉친구라는 소리예요. 그냥 겉으로나마 가까이 지내는 사이는요. 겉친구. 그러니까 속으로 막 진실한 찐친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막 얼굴만 아는 사이라는 소리겠죠. 뭐. 계속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이 뭐냐면 이제 그냥 지가 이제 공부하기 싫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는 공부하기 싫고 뭐 하고 싶었어요. 그냥 시 쓰는 게 좋았잖아요. 근데 시 쓰는 거는 이제 뭐다? 다 필요 없다. 왜? 누굴 만났으니까. 지금 이제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현아라는 애한테 빠져버렸습니다. 검정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오똑한 코에 아침 햇살 먹으면 아침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현아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나는 현아가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왜? 이미 반했어요. 나는 그러고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카페에서 만날 때도 현아가 먼저 악수 청했죠. 지금하고 겹치죠. 그래서 이 부분 씁시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나가 아이고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와 겹쳐지는 장면. 장면입니다. 오빠 시 쓴다면서?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다.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같고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현아가 손을 거시게 하면서 자 뭐야 지금 현아에게 마음을 빼앗긴 걸 점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거라서. 빼앗긴 것을
점층적으로 표현함. 어떻게 표현했어요? 맨 처음에 온몸에서 바다, 그 다음에 지구, 온 세상.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하지 않냐? 지구보다 온 세상이 더 커요? 온 세상이 지구 아니냐? 온 우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은데.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합시다. 뭐 이렇답니다.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쪽팔리나 봐요.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의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봐. 그러면서 현아가 뭐래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를 써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시.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시게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죠. 예. 중2병 탈출. 그 뒤 나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와 숙집, 아니 현아네 집에 들렀다. 왜? 보고 싶으니까요. 현아 보기 위해서 졸라리 갔다는 소리죠. 스스럼 먹고 싹싹한 소녀, 밑줄 치세요. 스스럼 먹고 싹싹한 소녀, 현아 성격 직접 제시했죠. 스스럼 먹고 싹싹한 소녀, 현아 성격 직접 제시했다. 소녀인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 밑줄 세요. 이거는요 간접 제시죠. 그러니까 스스럼 없고 싹싹하다는 거 아까 위에서 직접 제시했고, 이번에는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하고 있죠. 요거. 자. 호호호호호. 간접 제시. 일단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본 뒤 여동생이 읽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있었으면 안 그랬어요. 난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 치며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게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눈앞에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래서 인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다 여자 때문에 너를 그냥 네가 친한 여자애들을 노리고 너에게 접근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은 괜히 심통이라도 나기도 했다. 혹시 둘이서만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뭐야? 질투죠. 아이씨 왜 파란색이야?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알았대요. 왜? 그만큼 좋다는 소리겠죠. 현아가. 어머나, 나 하얀색 볼필이 놓고 왔네. 걷다가. 자, 흰색 볼펜을 열병을 알았다고 합니다.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요.
현우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애가 타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상사병이야 이거.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먼저 끼적이게 되었대요.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래요. 자,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그건 뭐냐면 이제 현아를 만나기 이전이죠. 이거는 현아를 만나기 이전의 시예요. 그래서 뭐 막연하게 짝이 없는 뭐 내뱉는 추상적인 말들이 아니라 엄마? 잠깐만.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건 뭐야? 현아를 만난 이후의 시들입니다.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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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야? 어디야? 이거 그냥 어디냐면요. 이거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그걸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이건 뭐 나도 모르게는 왜 나온 거지? 뭐란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를 끄적이며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내가 쓴 것 같습니다. 이게 괄호가 지금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는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이거는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나는 연애의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시를 써갈렸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1년 번호까지 매긴 뒤 시를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뭐야? 세상에는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권, 세상에 단 한 권은 뿐인 시집. 우리 이 소설의 제목이 된 이유가 이거였죠. 1년 번호까지 만들었대요. 대단해.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그득해졌다. 얼마나 써지킨 거야.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이 명시였다. 특히 현애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보아도 그럴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 쪽 시에 쓰세요. 소녀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은빛 빛난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다. 자, 그만큼 뭐야? 그냥 현아에 대한 마음을 시로 표현. 현아에 대한 마음을 시로 표현함. 어머나 노란색 다 썼다요. 굴제. 아, 이거 좀 두꺼운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홀리. 오 마이 갓. 안 들어가. 아, 얘는 일부러 뿌개서 써야 돼. 참. 이게 부피깍지가 좋은데, 비싸고 좋은데, 짧게 들어가요. 졸라 어이없어, 진짜. 어쨌든 간에. 자.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내 나름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넣었대요. 자, 왜 그럴까요? 현아에게 주고 싶어서 정성껏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현아에게 주고 싶어서 정성껏 꾸민.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자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만든 것이다. 그런 뒤 현아에게 주기 위하여 자취방을 나섰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해주기라도 하듯이 소단스러운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아네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어디 갔어? 뺨에 와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마치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아에게 시집 줄 생각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현아에게 줄 시집이 완성된 기쁨을 눈 내리는 상황에 뭐한다? 이입했습니다. 이입함. 쓰시고 여기 비켜줄게요. 여기 또로록 쓰시고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겉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현아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뺨에 와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머리에 쌓인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다. 아까 이거 읽었죠? 자, 현아네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4개가 찍혀 있었대요. 하나는 남자 신발, 하나는 여자 신발.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아네 집으로 이어졌다.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뭐야? 질투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랑 현아가 설마 이 소리죠. 혹시 둘이서 눈 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질을 했다.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졌대요.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자, 또 하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갈피를 붙잡으면서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안의 집 앞까지 이어졌다. 나는 두 눈 꼭 감고 열린 대문안으로 갔다. 처마의 섬돌 위에서 눈을 털고 있는 이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이었다. 안도. 이건 안도하는 거죠. 이제 친구랑 참. 그러니까 현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친구 아주머니였대요. 친구가 아주머니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죠.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요. 시골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오시는 날 오시느라. 나는 아주 공손히 인사를 했다.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왜? 현아가 아니니까 너무 안도감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거죠.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안도와 기쁨이죠. 안도와 기쁨의 웃음.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인갑네. 인사서 말 그거 봐. 아침에 대학을 어디로요?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곳이요?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에게 대학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서였죠.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털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슬쩍 보았답니다. 현아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나는 내 마음을 친구에게 들킨 것만 같아 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답니다. 왜? 사실은 친구도 현아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윗줄 치시고 친구가 고민에 빠짐. 하지만 뭐 그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다며.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다.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도 어색했기 때문이다. 눈길을 되짚어오며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다. 눈이 이렇습니다. 예. 분명히 아까까지 치웠는데 또 이만큼 있어요. 군대 가면 알아요?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다.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발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그래서 졸라 쪼갰대요. 다음 현아!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난 것이다. 현아! 어디 갔다 와? 이거 뭐야? 말을 근데 쉼표 오지게 써서 현아! 어디 갔다 와? 이거 뭐야? 당황? 뜻밖의 현아를 만난 거. 현아를 만나 당황. 이걸 쉼표를 통해서 알려줬죠. 쉼표 통해서 당황스러운 심정을 나타낸 겁니다.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대요.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다고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눈사람 안 들래? 현아는 붕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서 두 손을 푹 찌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 이거 밑줄 치시고 눈사람 만들기 거절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하세요. 눈사람 만들기를.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늘려도 지금 모자라 파네. 거절한 일? 거절한 이유. 아니, 마음에 서였다.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게 뭐야?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에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 읽어보라는 말도 하면 될 텐데 끝내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죠. 차라리 이 말을 하던가. 왜냐면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현아가 시집의 존재를 알 수 없었죠.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된 원인, 이게 거식이다. 그다음에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나는 마구 눈속을 띄웠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이거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더럽게 재미없는데 더럽게 길어요. 재미 더럽게 없는데 뭐 이게 재밌는 걸로 가르쳐야 나도 신이 나는데 이거 목은 목대로 아프고 재미는 또 더럽게 없고. 그래도 어떡해요? 어떻게 얘들아 시험 봐야지. 개빡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째저기니까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대요. 시간의 흐름 뭐야? 나 이거 썼는데 분명히 없네? 밑줄 치세요.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대요. 하지만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다. 왜? 차일까봐. 무릎이야. 다음에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다.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도 볼 일도 없었다.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서다가 발길을 돌리게 했다.
오다 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길 바랬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대요.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차이거나 마찬가지죠. 시련의 상처로 인해 시적 소재가 사라졌어요. 충격이 컸나봐요. 시련의 상처로 인해 시적 소재가 사라. 왜냐면 내가 시를 썼던 거는 거의 다 현아였잖아. 소재가 없어졌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현안의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현아를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왜 원망해? 하긴 얘는 시집을 읽었는데도 걔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절망에 빠진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다. 대학, 군대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은 나를 지치게 한다. 나는 결국 고향을 찾아 스스로를 돌아본 후 성찰 한번 했네요. 다시 글을 쓰면서 글로써 자신이 위안받고 있음을 느낀다. 이후 소설가가 된 나는 지난 세월 속에 자신을 잊고 새로 태어나는데 관심을 두고 있던 차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뭔가 글을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현아가 또 튀어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인생 회방꾼 아닙니까?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밑줄 치세요.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갔다 다시 현실 오죠. 현실 갔다 과거 갔다. 그래서 이게 역순환적 구조. 그러니까 현실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실로. 시간이 뒤죽박죽이죠. 앉아서 차 한잔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다. 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좀 먼저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오래된 거라. 내 옆에선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 있었다. 눈앞에 현아가 40줄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20년이 지났으니 뭐 거의 40살이 다 거의 다 됐나봐요.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얼마나 부끄러울까. 편마다 여고생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날 것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있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원망했다며 씨.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 맛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많이 미웠을 거예요.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그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공책 장마다 어른거렸다. 그래서 아까 그 눈 내리는 거 있죠. 맨 처음에 차 타고 가는데 뭐 눈이 뒤지게 나왔다. 이게 이렇게 여기랑 이어지는 거야. 눈.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나는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현아 남편 누구였다? 그 친구였다. 현아의 남편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음. 그렇죠. 결국에는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얘는 눈사람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뭐라고?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연락도 안 되다가 이제 하루인데 뭐라고? 놀람? 형 뭐 놀람? 놀람. 시집에 대한 현아의 반응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 새끼가 안 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러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그
그 새끼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빠르게 재구성되었다.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아,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그때 받았으면 그때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두 번 죽이네요. 어쨌든 그때도 깠어요. 응. 그때 시집을 받았어도 마음은 거절했을 것. 여도 못생겼었나봐요. 현아 스타일이 아닌가봐요. 그랬을 텐데 시집 속의 말들이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오빠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2번씩이나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말은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아,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아니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왜? 부끄러우니까 그게 가지란 소리일까?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처음으로 이는 어지럼증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아,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니꺼. 그래서 뭐야? 오직 현아를 위해 쓴 시기 때문에 네. 오직 현아를 위해 쓴 시라서 돌려받기를 거절.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 시를 쓴 나도 주인이 아니야. 그럼 이만.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되는 사람 그걸 안 불태운 것도 레전드네요.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좀 양심은 있나 봐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눈길이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밟히는 것만 같았다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뭐야? 나의 첫사랑이 아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의 첫사랑이 아련하게 느껴지고. 자, 이렇게 더럽게 재미없는 소설이 끝이 났습니다. 아, 진짜 하느라 힘들었다. 3번이나 끊어서 했나? 시간이 계속 안 되고 뭐 카메라도 안 따주고 뭐 수업도 있고 해가지고 3번 정도 끊어서 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한 번에 봐야 되니까 또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오세요.